잔해가 지연되었을 때 혹은 운해가 지연됐을 때 문제들을 징상별로 이제 분류해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자측된 해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언어 지연, 읽는 것이 어렵다, 소근육의 문제, 맞춤법이 어렵다, 청각인지가 어렵다, 사물인지가 어렵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 구사 능력의 문제, 디테일, 사실, 형태, 기억력의 문제, 면역력의 문제, 그 면역력이 특히나 저하인 거죠. 학습 깊이 영상, 작은 디테일을 놓친다,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어렵다, 동기부여가 어렵다, 자신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이제 ADHD의 우측된 애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산만하고 대근육의 문제, 아까 중심근육 얘기하고 코어 근육 말씀하셨죠. 앉아있을 때 집중력의 문제와 그리고 충동성 광행동, 자의식의 부족, 공간지각 능력의 부족, 사회성 부족,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돼서, 그리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요, 문장 이해력과 실적 기술이 어렵고요, 면역력의 과활성으로 문제로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비형 아토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박이 좀 심해요. 네, 계속. 왜냐하면 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딱 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딱 분석해서 그리고 딱 넘겨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좌뇌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운에는 좀 비정형화된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좌뇌는 정형화된 형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뭔가 비정화된 형태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새 학기라든가 새로운 뭔가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환경들이 굉장히 불안감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정감을 찾는 규칙을 만들거나 루틴을 만들거나 그 형태로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뇌에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불균형이 되게 되면 강박이 굉장히 심해져요. 강박이 사실은 대사적인 문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강박이라든가 집요한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 소통 문제, 아까 사회적 표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어렵습니다. 문장형, 서술형, 네, problem solving이라고 하는 문제 이해 능력, 그리고 긴 문장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걱정이 많고. 그 잔해 프로세스는 실질적으로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80년대, 90년대 같아요. 90년 초반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컴퓨터와 체스 대결을 해서 인간 체스 챔피언이랑 컴퓨터와 대결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결국에 인간이 졌잖아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그때는 컴퓨터가요, 옛날에 슈퍼컴퓨터가 나온 건요, 왜 나왔냐면 나사에서 우주로 가는 비행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궤도라든가 그리고 대기권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뭐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든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계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 극대화한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는 사실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그런 형태의 컴퓨터는 사실은 좌뇌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때요? 계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정형화되어 있고요. 규칙, 포뮬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규칙에 집어넣게 되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답이 안 나온다는 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 능력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좌뇌의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컴퓨터가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칙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관련된. 이제 그게 뭐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운의 프로세스는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컴퓨터가 범접하기 어려운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의 고유 능력. 그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와 연계될 수도 있고, 약간 문맥상의 굉장히 뭐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요새 밥은 먹고 다녀? 밥은 잘 먹고 다녀? 언제 밥 한 번 먹자? 라고 하는 게 정말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안부를 묻는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야, 그럼 밥 언제 먹을까? 날짜 정해! 라고 바로 물어보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운의 인간적인 부분들인 거죠. 뭔가 네, 이런 문맥상의 맥락상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 굉장히 미묘한데 뭔가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걸 컴퓨터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운해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좀 따라하려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사실 알고리즘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대한 뭔가 형태에 대한 것들은 코딩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정의가 돼야 돼요. 정의가. 그러니까 이 문맥상의 맥락상의 뭐 이 사람이 이뻐, 이 사람이 안 이뻐, 이 사람이 미남이야, 이 사람이 미남이 아니야, 뭐 이 사람이 키가 커, 키가 작아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죠. 근데 키가 크다 작다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평균에 비해서라고 하는 그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어느 정도 계통이야. 이 사람은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 원류를 가진 뭐 유럽 쪽이야. 뭐 유럽 쪽에서도 뭐 네덜란드야, 뭐 독일이야, 뭐 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쪽에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알아채리잖아요. 야,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에서 왔네. 이 사람은 필리핀이네. 이 사람은 태국에서 왔네. 그래서 아시아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은 동양인을 만나면요. 바로 구별을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동양인들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을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네. 서양인들의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계통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축적돼서 그 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체계가. 그래서 컴퓨터가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대단한 걸 경험했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바둑이라고 하는 거는 바둑의 말판은 체스처럼 뭔가 패턴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칸밖에 못 가요, 바둑은요. 한 칸. 그 한 칸을 감으로 있어 이 바둑에서 정해지는 확률은 체스에서 그 패턴, 그러니까 체스는 장기와 같은 거죠. 차가 가는 거, 포가 가는 거, 조리 가는 거, 왕이 가는 거, 뭐 마가 가는 거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갈 수 있는 한계 혹은 경우의 수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둑은 정말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이 바둑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과연 바둑으로 인해서 AI를 이기거나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점치겠는데 사실 알파고가 나서 완전 다 깨졌죠. 네. 근데 이제 알파고가 어떻게 인간을 이겼는지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ADHD와 같이 우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알고리즘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AI, 알파고가 이긴, 그 알고리즘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운의 프로세스가 좌뇌 프로세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요, 파워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파워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규칙이잖아요. 규칙. 배열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러면 체스라든가 바둑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기 안에서 움직이겠다고 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뭔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운에는 규칙이 없어요. 그냥 비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좌뇌는 사실 파워시 네트워크처럼 이런 정형화된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운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모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기 전에 우뇌라든가 뇌가 발달하는 시냅스 발달과 관련돼서 가치에 대한 부분들 제가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냅스가 포메이션 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생후 지금 보시게 되면 임신 착상 후에 그리고 새로 태어나서 3개월, 6개월 되게 되면 가지가 막 증폭되죠. 그죠? 가지가 막 증폭해서 만 2세가 되게 되면 그 가지가 완전히 복잡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후에는 이게 더 복잡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 4세, 만 6세가 되면 이 가지가 좀 더 간결해집니다. 이거를 신경시냅스 가지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 2세와 4세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데에 염증 반응이 관여가 돼요. 염증 반응과 이제 면역계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가지치기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아이들 머리 커트해 주는 것처럼 가가지고 신경세포 잘라줄 수 있나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제 자신도. 그리고 아이들 자신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서 신경계에서 염증 반응이나 그 염증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면역계에 대한 반응들이 이 가지치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가지치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견고한 형태의 연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신경세포이기도 하지만 그 신경세포가 사실은 어떤 결정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은 이제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트워크의 노드가 실제로 그 연결에 따라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뭔가 이제 뭐 실행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전도의 실행 능력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그냥 간단히 첨언한다고 하게 되면 이 신경시냅스의 가치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알러지라든가 뭐 비염이라든가 아토피와 관련된 그 면역계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반응들이 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시냅스의 가지치기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다들 내과적인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게 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리고 그 피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두뇌는 그래도 보존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저도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지금은 비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비염, 축농증이 저도 학창 시절에 엄청 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코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뭐 변비도 있었고 장애당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네, 다시 이제 그 알파고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베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포지션에서 뭐를 이제 놔야 포석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도 놓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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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퍼센트를 따져서 가장 퍼센트 확률을 봤을 때 우세하게 나오는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질 확률이겠죠. 질 확률이 21.2%니까 이길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났을 때 주르르륵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기보가 될지를 이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났을 때, 여기 났을 때, 여기 났을 때, 여기 났을 때가 다 주르륵 예측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신경계의 연결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리 서치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그 포석, 그러니까 제가 점을 놓을 수 있는 그 선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하게 진행된 것들이 보세요. 굉장히 경우수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걸 뽑아서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다시 그 중에서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걸 뽑아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확장해 나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확장해 나가게 돼요. 아까 이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경계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신경계의 회로도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뇌 신경계를 보고 알파고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신경 네트워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단 운해가 다른 점이 뭘까요? 운해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컴퓨터에서 따라잡지 못한 이유는요. 예전에 체스 같은 경우엔 경우의 수가 적기도 하지만 이 형태가 사실은 이렇게 기보의 형태로서 이미지로 분석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다 정의된 거니까. 야, 차는 이렇게 쭉 갈 수 있고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 대각선을 못 가. 그리고 뭐 졸 같은 경우에는 사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한 칸 정도만 갈 수 있다. 그 정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식으로 연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파고가 실질적으로 바둑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걸 수식으로 정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집어넣고 그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속도가 될 수 있는 시대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새 그래픽카드라든가 뭐 요새 코인책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확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알파고가 그렇게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뇌는 이렇게 컴퓨터가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 용량이 높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미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체계처럼. 사칙 연산의 체계처럼 이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운해적인 시각 처리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운해라든가 잔해라든가 실제로 신경계가 발달한 형태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신경계의 네트워크예요, 사실은요. 뭐 여러분들 시냅스 뭐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사실 뇌는 이렇게 굉장히 서클로 되어 있는 이 노드라고 하는 부분들로 연결되어 있고 이 형태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시냅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지치기를 안 한 경우에는 더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처리 속도가 어때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미로처럼 계속 돌아다닐 테니까요. 여기에서. 뭔가 거기서 가이드를 주고 굉장히 빠른 길을 찾아내라고 해서 만약 저희가 사다리 타기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사다리가 엄청 많은 거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다리가 느린 사다리를 타게 되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다리를 지워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운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서클에 되어 있는 노드에 대한 것들이 운해는 이미지의 형태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잔해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인지 위치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에 있는 그 각각의 결정을 하는 노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정의된 그 형태라든가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 사실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이론을 만들 수 없고, 그냥 그 이론은 저는 응용할 뿐입니다. 시각인지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첫 번째는 비주얼 모터라고 해서 시각 운동 협응이 있고, 그리고 복잡한 배경 속에서 도형이라든가 글자를 변경하는 figure ground perception을 하는 도형 배경 변결이 있고, 그리고 항상성 지각이라는 perceptual constancy. 그러니까 항상 그 형태가 이렇게 커지나 작아지나 혹은 늘어나나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형태를 구분하거나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방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어떤지, 그러니까 position in space인 거죠. 말이 방향이 바뀌거나 뭐 화살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왼발 오른발 뭐 왼쪽 오른쪽 다 구별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는 형태에 대한 알고리즘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간 관계 지각이라는 이제 퍼즐을 맞추거나,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비례적인 부분인 거죠. 큰 집에 비해서 사람이 있게 되면 이 집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람이 미니어처라고 하면 이 집이 과연 클까요? 그런 것처럼 거기다 한 부분들을 공간 관계적으로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선후 관계나 뭐 높이에 대한 순서라든가 혹은 무게라든가 혹은 뭐 부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순서대로 정렬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혹시 학습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유치원에 가가지고 뭐 이런 거 한두 장 그릴 수 있겠죠. 학습지에 가게 되면 학습지를 한다거나 이제 그릴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학습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딱 기하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이제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그때 되게 되면 삼각형 배우죠. 정삼각형. 그러면서 네, 면이 세 개게 되고 뭐 정삼각형 같은 경우 60도, 60도, 60도 해가지고 이 각도, 내부적인 각도가 뭐 180도가 돼야 돼. 뭐 이런 형태에 대한 도형의 정의를 계속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해가 되게 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실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정상이라 하는 것들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큰 문제 없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운해의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형태의 능력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해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운해와 관계되는 기능도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실제로 알고리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문제가 있는지, 특히나 이제 어떤 영역에 어떤 뭐랄까 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운해와 관련돼서 굉장히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만 2세에서 만 4세 시기에 뭔가 시냅스가 막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과수원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농땡이를 피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ADHD 아동들이 그 비주얼 퍼셉션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ADHD 아동들과 정상이라는 대조를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좀 더 뭐랄까 보편적으로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보세요. 여기 BM이랑 FG, PC, PS, SR, BM, FG, PC, PS, SR이라고 하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시각인지와 관련된 그 단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인 아이들과 그리고 ADHD 아동들을 비교했을 때 그 점수 분포도가 낮죠. 그리고 토탈로 봤을 때도 낮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논문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역들이 ADHD 아동 중에서도 여아이와 그리고 나바를 비교해 보게 되면 훨씬 더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보세요. 23.46이 9.41이에요. 엄청 차이 나죠. 그 정상인 아이들과 그리고 ADHD 아동들 보게 되면 38.07과 29.93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도 운의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고 운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시지각과 관련된 인지에 대한 것을 잘 못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